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는 겁니다.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 이게 취임 후에 처음 벌어진 일인데요. 세제 개편안, 부동산 민심, 증시 급등락, 경제 불안정성, 줄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한 것도 여론에 나쁘게 반영돼 있고,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전대가 좀 아름다운 경선으로 안 비치고 진흙탕으로 보이는 것들도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을 흔들어 놓고 있고요. 대통령의 고민이 아주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면서 이른바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도 취임 이후 처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잇따라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정책 신뢰도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먼저 나오고 주식 투자 지원책의 혜택은 축소됐다는 엇박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증시 급락으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27.9%까지 떨어져 6월 지방선거 직후에 41.8%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고 2030 세대의 이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식시장까지 급락하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대한 박탈감이 커진 것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 간 공방이 과열되면서 핵심 지지층 이탈 우려가 제기되는 등 여권 내부 악재까지 겹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만으로 조기 레임덕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전당대회 이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금주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김민아, 김준일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댓글이 꽤 여러 개 있네요. 그러니까 심층 평론이 많이 필요한 건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들의 얘기가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 조계현 의원, 부승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승찬 의원은 저랑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몰랐어요. 예. 네.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담배 피던 관계여갖고. 예. 지금도 가끔 피시죠? 예. 그게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왜 현역 그러십니까? 의원이라고 그 뜻대로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네. 이게 이제 너무 취했죠. 막 60% 막 한참 올라가 70% 육박하고 그러니까, 국정은 여일하게 유지가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이렇게 단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얼미터 조사 보면 40% 이제 초반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30%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때 지지율 근접해 가는 거거든요. 물론 윤석열 때는 20%가 더 많았습니다만 이 지지율 하락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뭐라고 그럴까 적나라하게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서로 얘기하기 싫어하시네. 그 모든 악재가 다 겹쳐서 좀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40%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엄중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모든 악재가 겹쳤고 특히 이제 여러 이슈들 중에 이제 부동산 이슈나 아니면 이제 그 국민이 체감하는 지금 체감으로는 국민의 지금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그 고공으로 질주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전체 국민의 삶으로는 환류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 아니겠는가. 예, 예. 그리고 이제 여타 이제 그 형사소송법 이런 개정 논란이나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 그리고 또 육사 이번에 쿠데타 발언도 있었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보수가 결집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플러스 우리 이제 전당대회에서 좀 우리 민주당의 좀 후보들의 좀 거친 언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게 겹치면서 좀 지지율에 지금 40% 선마저도 이어받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음성에 그 사투리가 배어 있으시거든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네. 옛날에 연금 됐을 때 네. 하여튼 어떻게 돼서 그 녹음한 테이프를 보면 항상 첫째, 둘째, 예. 셋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승찬 의원도 지지율 하락을 기가 막히게 첫째, 둘째 좀 짚어봐 주세요. 일단 심각합니다. 생각해요. 네, 일단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 초반대라는 거는 여전히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40, 30, 20으로 볼 때 40% 정도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예. 그 마지노선인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위기 상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초기에 너무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예. 심리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서 그렇지 40%대라면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로 떨어진다는 게 좀 위험하다라는 건데 결국은 콘크리트 지지층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 중도층이 다 이탈했다라는 거.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 서울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이미 아까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0% 중반 조금 웃도는 예,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는 콘크리트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이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 대구 이쪽이 이제 부울경이 30%대, 대구가 20%대니까 결국 이제 40%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는 우리들만의 리그, 진보 진영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우리 조계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재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예. 우리 진보 정부에서 항상 지지율을 갉아먹는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부동산이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예. 이게 정치적 논쟁이나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제도의 정착으로 가능한 건데 부동산은 그동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인간의 욕망 같은 거잖아요. 내가 집 한 채 갖겠다라는데 여기에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보 정부에서는 항상 예.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 40% 초반까지 밀린 거는 결국 부동산 정책이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보더라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서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잘 사는 사람보다는 서민. 90% 정도의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8월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궁중 심리가 작동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에 5억, 6억, 10억 다양한 아파트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이번 발표에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그렇겠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내 재산, 내가 벌어놓은 재산을 빼앗는다. 아니, 종부세를 낼 일이 없는 무주택자가 네. 세금 폭탄이야 이러고 그럼. 항의한대. 그 심리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예. 결국 나도 집값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인데 집값 상승하면 상승분을 뺏어가는 이재명 정부. 이런 것들이 프레임이 먹히고 있다라는 근데 이 거예요. 똑같은 일을
문재인 정부 때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죠. 근데 똑같이 반복되는 건 뭘까요?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현역 의원들인데 네. 대통령실의 이 주요 그 정책 같은 거는 좀 당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날 것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하나. 아유, 근데 잠깐만요. 그 유튜브 그 김어준 씨가 리얼미터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진단한 게 있네요. 그걸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당 지지층의 코어 지지층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줘야 되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 수치로 지금 최근 2달간 드러나고 있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심각하게 당청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3자를 찍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예, 코어 지지층 이탈이라든지 3자가 지지율에서 앞자에 3자가 있을 거라든지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그 뭐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김어준 씨가 말하는 코어 지지층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 이게 지금 혼재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코어 지지층에 대한 갈라치기가 지금 분열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측면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이제 정말로 코어 지지층이라면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지지층이 코어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코어 지지층의 이탈로 보는 것은 좀 오히려 좀 분열적 요소가 들어간 가미된 게 아니겠는가? 아니 근데 코어 지지층의 이탈이 현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지금 김어준 씨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지금 사실 이재명 지지에서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본다면 또 현상적으로는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핵심은 코어 지지층이라 한다면은 이재명 정부를 아무리 어려워도 뒷받침하는 게 제대로 된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코어만 뒷받침되는 청와대 당이라면 뭐 앞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거니까요. 예. 네, 실질적으로는 중도층이 이제 지지를 해줘야 국정 동력을 끝까지 이제 5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데 코어 지지층만으로는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을 보는 게 한 30% 정도의 코어 지지층이거든요.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뭐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갈라치기 세력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학수고대하는 층들이잖아요. 그래서 코어 지지층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권 같이 했다면 코어 지지층의 이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경제 지수라든지 전반적인 미래 예측에 대한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인 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수출도 뭐 월간 수출도 계속해서 그 과거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거시적인 지표 자체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지지층이 예. 하락하는 것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수습하고 그럼요. 예. 이재명 정부를 받쳐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요.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제 좀 분위기도 좀 수습이 되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 객관적인 지표가 좋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약 100조 원대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고 있고 이 추가 세수 재원을 미래 대응 기금으로 활용해서 네. 이제 실제 국민 전체의 삶으로 삶의 개선으로 환류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들 어쩌면은 우리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욕망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정책은 사실 이 욕망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걸 막아야겠다.
그리고 실거주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거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강화하겠다. 다만 비실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제는 과도하게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걸 일부 그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런 예, 취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산층 그리고 중상류층까지 해도 사실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본인이 세제상 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그 욕망 자체는 나도 언젠가는 큰 집을 갖게 될 거야. 이런 욕망을 오히려 좀 막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부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거 정책적으로는 이거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여기서 또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더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그 혼돈의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고공 지지율을 쭉 유지를 했는데 나중에 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니까 그 부동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그 밝은 미래 전망 때문에 다들 견고하리라 생각했다가 지금 지적해 주신 수많은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다 조금씩 요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 정책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땜질 처방처럼 나오는 거. 그것도 이 정부를 인정하지 못한 요인이 하나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를 내놓고 검토하고 그리고 뭐 ISA 그 요새 개인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거 우리 알지도 못했던 건데 어쨌든 이거 개편한 뭐 엄청나게 그 혜택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개편 이게 땜질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따끔하게 얘기할 땐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이 바로 의원님들이 하는 건데 이 정부 대책 내놓는 거 뭐 대통령 시행령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대책만 하더라도 3번 이제 8월 13일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4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몇 개월 사이로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민들을 위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정부가 이러지?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1가구 1주택이었지만 이번에는 또 1가구 1주택에서 비거주를 또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비거주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위한 비거주가 아닌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과연 이건 통계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IS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존 게 지금 잘 작동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신 ISA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갖고 국내에 한해서만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해외 상장 펀드 같은 경우는 못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청년들은 아무래도 수익률이나 이율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해외 상장 펀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고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5년으로 제한시키고 2월 그러니까 2천만 원씩 연간 2천만 원씩 투자할 수 있게끔 됐는데 예치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러면 뭐 이번 달에 1,000만 원 냈으면 다음 달에 3천만 원 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2월도 금지시켜 버리고 제한을 했죠. 그래서 제한시켜 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나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해외 지수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요. 예, S&P 500이라든지 이런 쪽의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막아버려. 그러니까 야 이게 좋은 건가? 또 반대하는 쪽에서 프레임을 또 만들잖아요. 만들어 버리면 이게 순식간에 확 퍼져버리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준비도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거예요. 오히려 아까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게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면 개편을 지시했기 때문에 아마 좀 부승찬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두 분 의원들이 뭐 의원이 평론가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대통령이 제일 신경 써야 될 존재거든요. 여당 의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세부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거 하나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그 주가 막 오르내리니까 막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도 있고 뭐 빚내서 투자한 사람 뭐 그러니까 청년층들의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며칠째 계속 얘기하거든요. 청년을 챙긴다가 기본 메시지죠. 근데 청년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지원책 내세우고 뭐 등등 이거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대한 조류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내야 될 청년 대책이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위한 메시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조기현 의원님은 지금 답을 잔뜩 써오셨는데 지금 몇 써온 건 아니고. 예, 그냥 다 떨치시고 예. 그냥 속마음으로 뭐 예. 시간이 다 지났네요. 마무리 예. 얘기로 정부가 또는 예. 국가가 혹은 대통령이 지금의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얘기. 야 임마 힘든 거야 원래. 뭐 이 얘기도 대통령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예. 뭐 하여튼 뭐가 되든 좋습니다. 말씀 하여튼 드릴게요. 그 청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지금 예. 청년의 삶이 사실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청년을 좀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청년이 자신의 일자리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삶 자체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청년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이런 일은 없어지도록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러한 청년에 대한 여러 제도적인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때문에 지금 이번에 IS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게 사실은 청년의 그 고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도와줘야 할 취약계층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만 예. 부승찬 의원이라면 예. 잠깐 대통령이 돼 보세요. 네. 부승찬 대통령은 청년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주는 게 중점을 두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클 수는 있어요. 예. 어디 투자하고 자산 형성하고 쭉 그래 왔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 박탈감, 기존 사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 계층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층이잖아요. 자기가 자존적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도 없고. 그 상대적 박탈감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군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여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묻지마식 교육, 능력. 대학이죠, 대학. 예, 대학. 예. 이런 능력주의. 그거에 비해서 과거의 선배들은 어른들은 화염병을 들고 돌을 잡고 해도 직장은 좋은 자리, 넘쳐놓고. 직장 예. 그냥 픽업해서 가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밤새 24시간 공부하고 계속 학원 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뒤처진다.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정부 정책이 나오는 게 청년들에게 불리하다. 기득권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그 저변에 내재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교육과 군대 그리고 이게 사회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립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그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 국가가 현재 청년 세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실시간으로는 뭐 대략
그냥 빨리빨리 볼 수밖에 없는데 끝나고 나면 굉장히 찬찬히 보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여서 청년 세대가 없는 정당이라는 게 정권이라는 게 완전히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앞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만 저 시간 끝나지 않습니다. 좀 마약 관련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코너가 더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조계현 위원,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